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음악을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장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근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직접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최전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최전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전설 씨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미술학원 강사 출신인데요.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장르도 트로트뿐만 아니라 록, 메탈까지 넘나든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그림을 좋아해서 4살 때부터 그림을 쭉 그리다가 시각 디자인 전공을 하다가 갑자기 음악을 좀 하게 된 건데 이제 트로트를 주체로 다양한 이제 음악 장르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트로트를 하면 다른 장르를 부르거나 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던가요? 그렇죠. 사실 트로트가 부르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트로트를 잘 부르면 다른 노래를 못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단장의 미아리 곡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노래는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하면 임진왜란 아닙니까? 임진왜란, 괜찮은데요? 목포의 눈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래에 국제평화유지군으로 몇 군데 갔던 그런 전쟁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노래 한 소절만 들어보시면 모두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 것 같은데 어떤 노래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너무나 기다렸네. 굳게 닫힌 그 입술 무거운 그 철목 웃으며 돌아왔네. 어린 동생 반기며 그 품에 안겼네. 모두 다 안겼네. 말썽 많은 김총각 모두 말을 했지만 의젓하게 훈장 달고 돌아온 김상사. 동네 사람 모여서 얼굴을 보려고 모두 다 기웃기웃. 우리 아들 왔다고 춤추는 어머니 온 동네 잔치하네. 봄을 내는 김상사 돌아온 김상사 내 맘에 들었어요. 믿음직한 김상사 돌아온 김상사 내 맘에 들었어요. 신나고 경쾌하네요. 이 노래가 뭐 재밌고 그래서 네.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가 좀 뭔가 이게 코믹한 노래로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들어도 여전히 뭔가 은근히 재밌는 게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최전설 씨는 이 노래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초등학생 때인가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 때 그냥 흥얼거렸던 기억이 얼핏 있습니다. 아, 이 노래를 흥얼거리셨군요. 예,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제 뇌 속에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노래가 멜로디가 기본적으로 재밌거든요. 신나고 아이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동시에 가사도 재밌는데 이제 김상사가 원래 동네에서 말썽쟁이였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이후에 뭐 갑자기 뭐 무고훈장도 받고 되게 막 모범적인 뭐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부모님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마을 전체가 환영하고 동네 아가씨들이 또 김상사를 좋아하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이채로운 가사입니다. 그렇죠. 김장실 선생님, 이 노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1964년부터 72년 3월까지 우리나라 군인 30여만 명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당시 월남전에 미국 다음으로 한국군이 많이 파병되면서 베트남 부음이 일어났는데 베트남 부음을 이끈 노래들이 많이 나왔죠. 그중에 가장 히트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혹시 전설 씨는 뭐 짐작 가는 게 있으세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많이 사람들이 대중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랑
그리고 멜로디 자체가 한번 들으면 그냥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멜로디라서 좀 흥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월남전이라는 게 전쟁 참전한 거잖아요. 남의 나라에. 월남전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돈을 번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 노래 속처럼 그대로 투영이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6.25 전쟁 우리가 직접 겪어야 되는 거니까 정말 비극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굉장히 비극적인 노래인 반면에 월남 전쟁을 다룬 노래들은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쾌하게 나오거든요. 전선야곡 아내의 노래, 전우야 잘 자거라 뭐 이런 소위 전쟁통에 나온 대중가요들은 보면은 대체로 비극적이고 슬픈 그런 6.25 전쟁 관련 노래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나온 노래들은 보면은 씩씩하고 우리 월남에서 들어온 김상사처럼 약간 발랄한 느낌마저 주는 노래들입니다. 월남과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우리 남한사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뭐 월남 치마, 또 뭐 월남 화장실, 월남 붕어 이런 신조어들이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 월남 치마가요, 허리에 고무줄 넣어서 이렇게 길게 입는 플레어 스커트를 말하는 거죠? 네, 제가 플레어 스커트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 촌스러운 느낌의 좀 화려한 그 치마에 고무줄 하나 딱 들어가 있는 이런 거 보고 월남 치마라고 했었는데 사실 월남에는 월남 치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남 화장실이란 것도 월남 스타일 화장실인가 하면 그게 아니라 어디 딱 갔는데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이 없는 상태를 일컬어서 월남 화장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가 약간 조금 비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많이 안 돼서 해외 정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월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그냥 뭔가 해외스러운 거, 낯선 거, 그러면서 뭔가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거, 그걸 통칭해서 다 월남이라고 접두사를 붙였다. 그래서 치마도 월남 사람들은 실제로는 아오자이, 그 전통 의상 그런 거 입었는데 난데없이 우리나라에서 월남 치마라고 그 알록달록한 고무줄 치마 이걸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덜 됐던 시대의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그 월남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절의 어떤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는 굉장히 밝고 경쾌한 멜로디만큼 노래 부른 가수죠. 바로 김추자 씨도 흥행에 한 몫을 했거든요. 최전설 씨는 가수 김추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트로트를 하다 보니까 뭐 무인도, 뭐 빗속의 여인, 뭐 이런 곡들을 듣곤 하니까 모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히트한 이유가 바로 김추자의 매력이 아니었나. 김추자 씨의 등장은 거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우리 남한 사회에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추자 씨 나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가수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섹시 댄스 가수 디바는 김추자 씨가 처음이 아니었나. 김추자 씨는 공부도 잘했지만 또 예체는 또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최고 여자 명문고등학교 춘천여고인데 그거를 졸업하고 기계체조하고 배드민턴 대표 선수를 지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가가지고 거기서 신입생 노래자랑 대회에서 1등을 하고 행부가 권유해가지고 신중현 녹음실에 찾아가면서 신중현 씨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노래는 신중현이 작사 작곡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김추자가 신중현의 페르소나로 활약하면서 두 사람이 만들어낸 히트곡이 엄청납니다. 문화평론가이죠. 고 이성욱 씨는 우리나라 가요사에서 김추자 이전에 가수 없고 김추자 이후에 가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두 사람의 수많은 곡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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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네 아니면
님은 먼 곳에 같은 노래도 진짜 명곡이죠. 김추자의 시대가 1969년에 시작이 돼서 7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지는데 김추자 시대의 문을 연 거는 그 늦기 전에 하고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면 확실하게 그 김추자 시대에 딱 도장을 찍은 것은 님은 먼 곳에다. 근데 이게 원래는 김추자 씨 노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패티김 씨한테 갈 노래였는데 녹음 당일날 무슨 행정 오류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패티김 씨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녹음 일정은 이 스튜디오는 잡아놨는데 근데 근처에 김추자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추자 씨가 당일날 대타로 녹음했는데 그게 초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솟아라 태양아 어둠을 헤치고 찬란한 고독을 노래하라.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전설 씨가 부르는 님은 먼 곳에는 또 어떨지 좀 궁금한데 조금만 들려주시죠. 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감질나게 딱 그 앞부분에서 딱 끊으시네요. 네, 당시 김추자 씨는 미 8군 무대에서 명성이 참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현 작곡가는 장을 좋아하는 김추자 씨한테 딱 맞춤행어로 노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굉장히 히트했다고 봅니다. 최전선 씨도 작곡가로서 그 가수 특징에 맞춰서 작곡한 적이 있으세요? 네. 올해 발매했던 곡 중에 하나가 그 가수 하동근 형님의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곡을 이제 만들어서 줬는데 그 형님의 특유의 이렇게 감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거를 곡 안에 멜로디 안에 조금 녹여냈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이요. 우리에게도 정말 큰 사건이었잖아요. 최전선 씨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그냥 공부한 바로 1960년부터 1975년 그 사이에 베트남이 이제 통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그 사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파병이 된 군인들이 연 32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미국 다음으로 베트남에 우리나라 군대를 많이 보낸 그런 나라가 됐고 그런 의미에서 6.25 때 우리가 그렇게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고 힘들게 막 싸워야 했던 그런 나라에서 베트남 전쟁 때는 남의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로 어떻게 보면 성장했던 그런 걸 보여주는 일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깜짝 놀랄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중에요, 그 직접 파병 군인 환송식에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연배로 보면 우리 중에 누굴까요? 예, 접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 항해감에 제3부두라고 있습니다. 초량 앞에. 예, 거기에 환송식에 제가 부산서 공고 다니면서 참석했는데 정말 가서 노래도 부르고 했죠. 예. 어떤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예, 꿈가지만도 일반인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었던 맹호들은 간다. 자유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와, 잘하신다. 박수를. 예. 김장실 선생님도 당시 고등학생이었지만 군대에 간 청년들도 기껏해야 20대 초중반의 나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전쟁에 다녀온 셈인데요.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요? 직접 월남에 다녀온 파병 군인을 시절 연가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1967년에 참전해서 그 백마부대에서 1년 근무하고 주월사령부로 차출돼서 2년 더 근무해서 3년 근무했고 거기서 현지 전역을 하고 미국인 PNE 회사라는 데를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월남에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24살에 갔고 지원하신 동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국 체험을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내가 그 교육대학을 나와서 학교를 더 다니고 싶어서 학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수당이 그때 35불이었는데 내가 여기 오래 있어가지고 54불까지 받아봤어요. 꽤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여기의 초등교사 월급의 배 정도 받았지. 내가 3대 독자인데 참 전쟁터에 가는 거는 걱정할 시간이야. 그러니까 거짓말했죠.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고향에 부사령관이 고향 출신인데 김용우 부사령관 수양원으로 간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갔어요. 나이가 24살에 간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25살이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와, 저는 정말 눈앞이 깜깜할 것 같아요. 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월남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학자금 마련이었다고 하니까 참 정말 짠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선배들도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군에 갔다가 월남에 자원해서 가게 된 게 돈을 좀 많이 번다는 그런 얘기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나 돈 벌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저는 뭐 다들 하는 건데 뭐 물류센터 들어가서 네. 이렇게 소분이라고 이렇게 다 배송되는 거를 다 분류하는 작업을 해보고 고등학교 때 학생들 가르치고 뭐 예, 그런 거만 했어요. 가르치시는 걸로. 네. 하재근 평론가님은 네. 뭐 해보신 거 돈 벌기 위해서? 저는 뭐 안 쓰면 안 벌어도 되잖아 이런 주의로 안 쓰고 잘 살면 된다. 굳이 벌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 중에서는 그럼 제가 제일 좀 밑바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중학교 때 귀걸이 이렇게 하나 붙이면 1원이었어요. 그리고 비싼 건 1원 5전. 그것까지 해보고 나무젓가락 그것도 1원. 포장하는 거 그것도 해보고 뭐 매점에서 일하고 뭐 햄버거 가게에서도 일해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때 이미 중학교 때 초년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은 좀 괜찮지 않을까? 고생이 만약에 정량이 있다고 하면 전 그 모든 고생을 초년에 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목숨 걸고 가겠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가서 그럼 우리나라 분들이 얼마를 벌었던 건가요?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 우리나라 참전 군인이 받은 수당이 하사관 기준 전투 수당 약 90달러에 월급이 14달러. 그 이병은 전투 수당 약 46달러에 월급 1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년 정도 베트남에 다녀오면 방 2칸짜리 전셋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파병은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군인들을 파병한 덕분에 브라운 각서를 체결했고요. 베트남 파병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미군이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서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도발 봉쇄를 지원했고요. 경제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말 그대로 국가 사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나라 차원에서 얼마나 돈을 번 건가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은 약 10억 3,6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조 4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1969년 기준으로 2024년까지 물가가 약 30배 상승을 했으니까요. 지금 돈으로 하면은 약 42조 원을 받은 셈이죠. 네. 정부 차원에서 또 받은 거는 저렇게 많고 그 말고도 우리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 주로 사업을 하다가 월남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세계를 무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대한항공을 소유한 한진그룹 보면은 베트남 진출 1호 기업입니다. 원래 인천에서 트럭 사업으로 시작한 화물 사업자인데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 납품 수송권을 따서 좀 사세를 확장하다가 베트남 참전해서 미군 물품을 이렇게 수송해주고 하면서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총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병사들만 목숨 걸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거의 목숨 걸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방에 안전한 데서만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전선에서 뭐 미군들 그 전략물자 같은 거 이렇게 수송해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기업한테도 막 폭탄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거기서 기업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한진 같은 데가 워낙에 막 혁혁한 성과를 거두니까 그 전까지 한진한테 대한항공이 없었는데 월남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참 잘했어요 하면서 대한항공을 맡겼다. 그래서 오늘날 한진그룹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당시 분위기 KTV 대한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우의 나라 월남 땅에 자유를 심겠다는 굳은 결의 아래 뭉친 평화의 사도 저희가 처음 파병할 때 모습인가 보죠? 예, 비둘기 부대 파병인 것 같습니다. 월남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유수호의 십자군을 태운 5척의 LST는 미 제7함대의 함정과 함재기의 호위를 받으며 25일 무사히 사이공시에 도착, 우리나라 교포를 비롯한 사이공 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파병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뭐 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서 미군은 여기 있고 우리가 대신 가겠다라고 해서 또 파병을 간 그런 측면도 있죠. 캄보디아 국경지대인 두포 지역에 주둔한 맹호 기갑연대 제3대대 부종대는 8월 9일 밤 11시쯤 월맹 정규군 1개대대 병력과 접전, 파월 이후 처음으로 월맹 정규군과의 전투에서 적 확인 사살 172명에 6명을 생포하는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 참가하고 제6부성병원에서 가려 중인 한 소대 제 친구 아버님이 이 당시 저기 베트남 가셨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이 하나가 지금 없으신 상태인데 그때 뭐가 터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큰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네. 베트남 전쟁 다녀오셔서 네. 또 팔이 한쪽이 없으셨었죠. 네. 아마 예, 직간접적으로 우리들 모두가 이 베트남 전쟁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마냥 웃으면서 할 얘기만은 아닌데 그렇죠.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또 오늘날에 맞습니다. 이런 경제 번영이 있는 거죠. 월남을 방문한 우리 위문단이 장병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노래는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 그 연예인분들이 우리나라 그 파병된 군인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또 많이 하셨네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둘기 부대장이 조문환 준장님 모양입니다. 육사 7기인데 동백아가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마 그 월남 가는 배 안에서 그 노래를 틀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성이 안 찼는지 밥 먹을 때에 동백아가씨를 계속 틀었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단과 비슷하게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미자 씨한테 연락이 왔더랍니다. 이번에 파월 장병 위문을 가는데 비둘기 부대에 간다. 좀 가달라고 해서 그때 자 갔더니 이미자 씨 순서가 돼서 올라가서 노래를 동백아가씨를 불렀더니 장병들이 한호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불러달라 해가 여러 차례 울면서 불렀다고. 그분이 쓴 동백아가씨라는 수필집에 보면 일생일대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1965년에 동백아가씨가 방송 금지당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뭐 베트남 가가지고 위문 공연을 했었던 거죠. 그럼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황당합니다. 네, 되었던 온 겁니다. 국민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금지곡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위문 공연을 갔던 가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 위문 공연을 많이 갔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가 된 가수까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 처음 합니다, 저는. 바로 신민요의 그 유명한 스타 김세라나 씨가 위문 공연을 4번이나 간 거예요.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위문 공연 최다 기록, 그래서 국가 유공자가 됐었습니다. 혜택임 씨도요, 신혼여행 대신에 위문 공연 간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지난번 2회에서 이야기했던 기록윤 씨잖아요. 그래서 기록윤 씨가 군인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 해주자라는 말을 했고요. 굉장히 멋있게 들려서 같이 따라갔는데 사실 2번이나 죽을 고비를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헬리콥터 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난영의 그 목포의 눈물을 불러서 그때 군인들이 지금까지도 패트김 씨의 팬이라는 그런 말이 돌 정도입니다. 아, 네. 그리고 남준 선배님은 또 데뷔 후에 해병대 입대하시고 또 월남전에 참전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가 오빠 남진이었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또 한 번 남진 선생님이 월남전 갔던 이야기를 해주신 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죽을 뻔 하셨더라고요. 네, 그랬다고 그쵸?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폭탄이 앞에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그 폭탄이
퍼지질 않아서 네. 사셨다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만다행으로 불량품. 네, 맞습니다. 네. 솔직히 우리나라 가요사에서 그 월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또는 소재가 될 수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월남 노래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포털 사이트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요. 1920년에서 1980년대 발매된 한국 대중가요 3만 8천여 곡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해외 지명이 바로 월남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집중해서 나왔습니다. 뭐 여러 노래들이 나왔지만 맹호들은 간다. 아까 불러주신 그 노래죠? 예, 그 노래입니다. 네. 예, 당시 공보부에서 관제 가요죠. 예, 인간이 자발적으로 창작한 게 하고 그래도 정말 씩씩하고 노래가 좋아서 사람들 많이 부르고 했죠. 많은 노래들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1967년에 문주란 씨가 월남에서 온 김하사의 편지 뭐 이런 것도 발표했었고 정글에 쌓였다 해도 전쟁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4208류 피아이는 또 65년에는 하춘아 씨가 월남 가신 우리 아빠 안녕하소서 이런 노래 있었고 바보처럼 훌쩍 우는 엄마를 또 67년에는 이미자 씨가 오빠는 월남 전선 이런 노래도 발표했었습니다. 수륙 말리 구남 타고 나는야 너를 찾는 뱃사공 아가씨. 제가 이런 노래들 중에 제일 좋아했던 노래는 윤일로 씨가 불렀던 월남의 달밤입니다. 1965년에 나왔는데 뭐 고향에서 보리탄 지고 나무하러 다니고 풀별에 다니면서 많이들 불렀죠. 이 노래는 김성근 씨 작곡에 반야월 씨가 작사를 했습니다. 반야월 선생님은 근데 현대 근현대 역사책을 보면 불쑥불쑥 이름이 막 나옵니다. 일제시대 때도 이름이 나오는데 한국전쟁 관련해서도 미아리 반장의 미아리 거 이름이 나오더니 월남전 관련해서도 이름이 나오시네요. 네. 그분이 작사를 뭐 4,500곡 이상 했다고 하니까 네, 엄청 많이 했죠. 어떤 노래인지 오늘 최전설 씨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죠. 남쪽 머나먼 나라 월남의 달밤 십자선 저 별빛은 어머님 얼굴 그 누가 풀어주는 하모니 가냐 아리랑 멜로디가 향수에 젖네 가슴에 젖네 열대어 꼬리치는 420 항구 산호등 아롱다롱 물에 흐리면 가누에 실
그님의 노래 떠나온 수륙만리 아득한 고향 그리운 산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전쟁터에서 이 노래를 직접 들었다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였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영화가 있으세요? 뭐 여러 영화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저는 디어 헌트라는 영화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철강 공장에 다니던 노동자였던 주인공 세 사람이 월남전에 갔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러시아 룰렛 나오는 그 예, 영화죠. 그렇습니다. 너무 저는 무서우면서 가슴 미어지면서 너무나 아름다웠던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진보하고 보수가 극단으로 갈리는 계기 중에 하나가 월남전이었던 것 같은데, 진보 같은 경우에는 반전 그때 했었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니네 때문에 졌다. 진보 세력, 니네들이 반전하고 이래서 진 거야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이 생기면서 진보 쪽에서는 뭐 지옥의 묵시록이라든가 플래툰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월남전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영화를 계속 만드는 것 같고, 보수 쪽에서는 람보 같은 그런 막 무찌르는 얘기,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플래툰도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단체 관람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너무 좀 참혹한 장면들이 저한테는 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전쟁 영화는 좀 못 보는, 너무 무서워서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전선 씨는 뭐 전쟁 영화. 네.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다 제 태어나기 전에 아니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베트남 그 전쟁 맞나요? 네, 6.25 전쟁에서 시작해가지고 베트남 전쟁까지 쭉 이어지죠. 네. 우리나라는 월남전을 미국처럼 막 비판적으로 그린 작품을 권위주의 시절에는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 하얀 전쟁, 이런 작품들이 또 나오기도 했죠. 하얀 전쟁이 굉장히 또 유명했었죠. 당시에 이제 영화로 만들었고 또 소설가 이야기가 또 등장을 했었죠. 그렇죠. 안정효 씨 아마 작품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랑 똑같은 제목인 그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이 영화는 1971년에 개봉했는데, 월남 파병을 마치고 귀환한 군인들의 현실 적응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라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잠깐 굉장히 긴급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중에 이 영화를 직접 보신 분이 있으시대요. 네, 누구실까요? 예, 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직접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저 김추자 씨 노래가 주제가인데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 굉장히 경쾌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법 관객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71년도에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관객이 5만 명이 5만 8천 명 정도? 그 정도가 된 거예요. 5만 8천 명이면 히트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쪽박도 아닌, 왜냐하면 당시에 단관 개봉이니까. 맞아, 단관이니까. 그때 한 10만 명만 넘으면 히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5만 명 정도면 뭐 기본은 했다,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영화가 그 당시에 이제 풍속도를 많이 보여주면서 월남전과 관련된 그 당시의 모습을 뭐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가요, 어떤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 전쟁을 겪은 최명환 교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죠. 나는 그 주로 포로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를 신문하고 포로들 감시를 하다 보면은 절대로 귀순을 안 해요. 그게 무서워. 그러니까 통일했어요, 쟤들이. 그게 아주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그 월남에서 최고 격전이 1968년 1월 30일 구정공세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구정공세가 끝나고 진압이 돼가지고 내가 그 투유어라는 시내를 가는데, 교차로에서 시체를 이려들고가 있는데 그걸 몽둥이로 두드려 패. 그 왜 그러냐니까 동생님이 뼈투공에서 우리 집안 다 망했다 거야. 그 시내에 들어가니까 시내 공터에 20여 미터 되는 웅덩이를 파놓고 미군 GMC에다가 시체를 가득 싣고 와서 갖다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피해가 극심했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가게라든지 유명한 가게들은 다 폭탄 맞았어요. 가족들은 뭐 다 좋아하셨죠. 살아서 왔고 돈 벌어 왔고 공부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했으니까 아버지가 특히 좋아하셨죠. 정말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다가 그 친구를 찾는다고 그 이름까지 밝히고 그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밥도 사고 싶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백마부대에 있던 그 박수환, 주월사령부 이규현, 김관열 정말 보고 싶어. 이창용은 미국으로 갔는데 이창용도 보고 싶고 이 소식, 이 방송을 보면 나한테 반드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전우들을 찾기 위해서 인터뷰에 협조해 주신 최명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마음은 그 당사자들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우리나라의 최민신 장군은 베트남전 영웅으로 불린 분이었는데도 사상 처음으로 국군 장성 묘역이 아니라 사병 묘역에 안장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아무데나 묻히는 걸 꺼려하는 문화잖아요. 내가 어디에 묻힐 건가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인데 그런데도 장군 묘역이 아니라 사병 묘역을 선택하셨네요. 그게 최민시 장군은 6.25 전쟁 때도 게릴라 부대를 이끌고 후방 교란 작전을 펼치셨던 분이고 그리고 베트남전 당시 파월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됐고 한국전쟁 당시 게릴라전 경험을 살려 중대 전술 기지 작전을 실행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대 전술 기지 작전이 뭔가요? 보통 작전을 펼칠 때 기본 전술 단위 부대가 대대인데 그보다 작은 중대인 그 단위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형 구조로 기지를 만들 때 밖으로는 철조망, 클레이모, 지뢰 등을 설치하고 안으로는 박격포 진지, 헬기장 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요새를 구축한 다음에 최소 3일 분량의 식량과 탄약을 비축하고 360도 방향에서 방어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1대 중대 병력으로 연대 규모의 병력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이 작전으로 단 하룻밤 만에 군인 최고의 명예라는 태국 무공훈장 수상자를 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967년 2월 14일 밤부터 15일 넘어가는 새벽에 일어난 짜빈동 전투였는데요. 당시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집중 공격을 했고 3소대 지역 2개 대대, 기지 남쪽 1소대 지역에 1개 대대가 몰려들었는데도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1개 중대 병력으로 연대급의 적을 막아내는 신화를 썼다고 합니다. 중대 방어 전투로 크게 성공한 짜빈동 전투에서는 월맹 정규군 1개 연대 공격을 받았습니다. 2개 분대 특공대로 하여금 적을 좌우로 포위, 퇴로를 차단해서 진내에서 적을 완전 섬멸했습니다. 예, 이렇게 획획한 전가를 거두니까 전투가 끝나자마자 미 해병 3상륙 군단장은 내가 월남전에서 처음 보는 전가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UPI 통신과 같은 언론도 한국 해병대가 신화를 만들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지휘한 중대장 정견진 대위와 제1소대장 신원배 소위는 태국무공훈장과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했다고 하고요. 2013년 별세한 최명신 장군도 나를 파월 장병 곁에 묻어달라며 유언을 남겨 전우들 곁에 묻혔다고 합니다. 와, 네. 당시에 미군이 세계 최고의 강군이었는데 그 미군이 한국한테 한 수 배운 전쟁 중에 하나가 또 월남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전쟁사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중대 전술기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병사들이 딱 가서 이 중대 기지 만들고 있으니까 미군이 처음에 막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공격을 해야지 니네 겁쟁이들 막 여기서 기지나 만들고 있구나라고 막 비웃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트공들이 막 게릴라로 막 쳐들어오는데 가장 효율적인 전투 방식이 중대 전술 기지였다. 그래서 미군보다도 한국군이 막 혁혁한 전과를 내니까 나중에는 그 중대 전술 기지가 미군의 주요 기본 교리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생생한 어떤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올해가 베트남 파병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파병하고 미국에게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력 세계 5위이고요. 경제력 세계 14위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저렇게 선진 국가가 된 거는 해외에 나가서 60년대부터 선진 기술을 배우고 그런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손실도 엄청나서 그때 한국군 사망자가 5,099명에 달했거든요. 그리고 부상자가 11,232명에 달했는데, 근데 그 부상자가 그 순간에 부상자로 확인이 된 숫자만 이 숫자고 실제 부상자는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월남전 당시에 베트공이 밀림에서 자꾸 튀어나오니까 미군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밀림을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취지로 제초제를 하늘에서 뿌린 거예요. 바로 그 악명 높은 고엽제가 뿌려졌던 것이고, 고엽제 안에 다이옥신 성분이 있는데 그 다이옥신이 극독입니다. 엄청난 해로운 성분인데 그걸 그냥 그 당시에 나갔던 군인들이 아무 경계심 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엽제 후유증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무려 15만 9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과 과제를 동시에 남긴 그 베트남 전쟁에서 무사히 월남에서 이제 돌아오신 김상사들을 환영하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좀 이제 진심으로 좀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전설 씨가 준비한 노래 들으면서 인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한 5번째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 바람을 타고 두둥치 흘러왔어. 사랑 찾아 꿈을 찾아 여기까지 올라왔어. 세월 따라 억척같이 살아왔더니 주름길만 깊어져 있네. 앞만 보고 이 한 몸을 내던졌는데 이 내 몸은 상처투성이. 잡초 같은 인생 웃음만 나네. 모질게 굴었던 세상 미워도 했지만 돌아보니 꽃길이었다. 세월 바람을 타고 도동치 흘러왔어. 사랑 찾아 꿈을 찾아 여기까지 올라왔어. 돌아갈 길 보지 않고 걸어왔더니 길을 잃고 헤매이었다. 강물처럼 쉴 틈 없이 흘러왔는데 이 내 몸은 상처투성이. 잡초 같은 인생 웃음만 나네. 모질게 굴었던 세상 푸념도 했지만 돌아보니 꽃길이었다. 세월 바람을 타고 두둥치 흘러왔어. 사랑 찾아 꿈을 찾아 여기까지 올라왔어. 세월 바람을 타고 두둥치 흘러왔어. 사랑 따라 꿈을 따라 여기까지 올라왔어.
여기까지